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내년에도 다 하시는 일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 지금까지 이제 12강을 마쳤는데 앞으로 이제 한 5강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5강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또 우리가 이제 토종 씨앗을 수집하면서 할머니들한테 들었던 농사법, 요리법, 그다음에 이제 양리작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씩 풀어 나가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농사법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작물 관련돼서 이제 스토리를 다양하게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워낙 작물 종류가 많아서 좀 빠뜨리고 한 것도 있고 시금치라든지 근대라든지 뭐 사탕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빠뜨리고 지나갔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농사법. 이건 이제 할머니들한테 들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겨울마다 공부 모임을 했던 전통 지식과 관련된 옛날 고전 농서에 실렸던 자료들을 좀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종을 하니까 당연히 뭐 농사법도 전통농법이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뭐 그 크리스마스도 지나긴 했지만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농사법을 보면 전통 농사법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농사법의 그 아이디어가 거기서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통 농법을 배우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농사법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그리고 이유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자료를 미리 좀 드렸는데 뭐 좀 출력이 가능하신 분들은 미리 출력을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을 또 통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PPT를 만드는데 일찍 만들면 이렇게 좀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거의 수업 임박해서 거의 다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공개를 못 드리고 늦게 드린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속 이제 이것도 넣어야지 저것도 넣어야지 하다 보면 계속 이게 늦어져요. 그리고 자료 찾다가 또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오늘 이제 농사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사법도 채소 농사에서부터 곡식 농사, 그다음에 과수 농사 이게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너무 방대한 분야이긴 한데 오늘은 좀 과수 농사 부분을 좀 뺐습니다. 우리가 좀 주로 하는 분야가 아니기도 해서 과수 농사는 좀 뺐고요. 일단은 과수 농사는 우리가 이제 임원경제지에서 만학지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던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어서 좀 과수농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따로 만학지 관련된 코너를 하게 되면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사법입니다. 먼저 이제 농사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전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전법. 그러면 이 정전법이 이제 한자로 쓰면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당군 시대의 농사제도예요. 뭐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뭐 그 주왕조, 은나라 뭐 여기에서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또 이제 학설에 따르면 주나라, 은나라도 이제 우리 민족의 한 뿌리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우물정자를 보면 변두리 따라 지금 사람이 몇 명 있죠? 8명 있죠. 8농가에서 각 구획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진짜 우물이 아니죠, 그죠? 이 가운데 농장은 공동경작지예요. 그래서 이 8농가에서 공동경작을 해서 이 가운데에 있는 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세금으로 이렇게 공출로 이렇게 보냈던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8가족이 각자 이제 한 생계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2,000평에서 3,000평 정도니까 전체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정도의 면적을 똑같이 한 구역으로 나눠서 이걸로 이제 세금을 냈던 거죠.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균등하게 농사를 짓는 가족에게 땅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뭐 조선시대에 뭐 균전법이라든지 무슨 전법, 뭔 전법, 뭐 굉장히 농지제도가 많았는데 그 농지제도의 가장 기본이 됐던 게 이 당군 시대의 정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자유전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지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이제 또 이제 대선 정국에 따라서 뭐 여기 설문조사 헌법청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농민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결국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한테 실질적인 어떤 소득이 가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실행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민한테 가는 게 아니라 농지를 소유한 이게 농지 기본소득이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 제도가 바르게 가도록 이제 감시하는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정전법이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거냐? 우리 이제 도시농업에서 텃밭을 하게 되면 8가족이 이렇게 공동 경작하는 밭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마을 단위에서는 뭐그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공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교육 체험 공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8가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가능하고 또는 이제 우리처럼 이제 곡식 농사를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곡식 농사를 짓는데 일부 이제 8가구는 각자 채소밭을 일구고 정말 곡식으로 필요한 것은 꽤 많이 또 농장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두레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논농사 두레를 만들듯이 또는 콩두레를 만들듯이 이렇게 두레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됐던 게 이 정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이상적인 이제 농지 제도고요.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전체를 아우르는 농지 제도의 기본이 됐다. 이후에 나온 것도 결국 여기서 여기에서 기인해서 나온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텃밭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하면 보통 이제 에그리컬처라 그러잖아요. 에그리. 그 다음에 텃밭을 하면 허티컬처라 그래요. 에그리컬처는 성 밖에 있는 농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면 대단히 곡식 중심의 농사는 되게 이제 에그리컬처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채소 중심의 농사, 원예 농사는 허티컬처라 그럽니다. 성 안이란 뜻이에요. 허티컬처란 말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골 마을 가보면 이 밭이 있는데 대단히 문 밖에 보면 엄청나게 큰 밭, 200평, 300평 이렇게 큰 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상자 텃밭 화분에다가 조그맣게 심어서 경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그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줄줄이 세워서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단히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개가 집 앞에 이렇게 텃밭을 운영을 했어요. 텃밭이 없으면 뭐 과일 바구니, 과일 뭐 대나무로 짠 바구니라든지 이런 것에다가 흙을 담아서 재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나오면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가 하겠죠. 도대체 이걸 왜 했을까요? 이게 이제 이런 밭에는 세금을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급 위주의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에도 텃밭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텃밭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상자 텃밭, 지금 현재 얘기하는 상자 텃밭 외에도 담벼락에다 심는 이제 그런 텃밭도 있고요. 텃밭이 한 20가지가 넘어요, 종류가. 우리가 이제 도시농업하는 사람들은 상자 텃밭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유명했고 심지어는 그
땅이 없는 데는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 안에도 갈대하고 대나무하고 그 위에다 흙을 짓이겨 가지고 뗏목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한자로는 가전이라고 그래요. 가마할 때 가자를 써가지고 가전이라고 하는 텃밭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원에서 이제 수원에 저수지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뗏목 텃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수원시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이 저수지 위는 어느 법에도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수면 위를 관리하는 법은 없어요. 그 수면 위에다가 얼마든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력이 안 돼서 이제 못하긴 했지만 아무튼 옛날부터 있었던 텃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강에 가보면 물고기 산란장으로 이렇게 띄워놓는 떼목 텃밭을 본 적 있죠. 그죠? 물고기 산란장이라 그래가지고 한강 따라서 또 이제 큰 저수지나 뭐 팔당호에도 있어요. 저기 소양강 호수에도 가보면 이렇게 물고기 산란장이라 그래가지고 뗏목으로 만들어서 이제 물풀들을 키우는 그런 밭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 뗏목 텃밭도 굉장히 유행하는 거고요. 동남아시아에는 실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텃밭은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이태리에서 연구한 젤리피쉬 바지선이라는 거예요. 젤리피쉬가 이제 해파리거든요. 해파리 가든이라 그래가지고 해파리 뗏목 가든. 그러니까 이제 바다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바닷물을 증류해 가지고 깨끗한 민물을 만들고 또는 비를 받아서 민물을 만들고, 그런 증류수면 그리고 빗물이면 양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닷물을 조금 섞어요. 그래서 양분을 해서 이렇게 텃밭을 만드는 것을 발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이건 이태리에서 연구한 젤리피쉬 바지선이라고 하는 그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텃밭의 종류는 옛날부터 굉장히 다양했고 땅이 있으면 땅이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이제 이것들은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나왔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거름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름 종류는 이제 묘분, 수분, 이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처음에 이제 녹두를 심어서 잎이 무성해지면 꽃이 피기 직전에 갈아서 땅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작업 순서 내용은 자연농업협회라고 자연농업협회에서 이제 상토 만드는 법을 이 묘분 만드는 기술에 응용을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쑥이라든지 한방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깔고 골고루 섞어서 그 위에다가 흙을 덮은 다음에 녹두를 심어요. 그 다음에 녹두가 꽃이 피기 직전에 이렇게 다시 또 갈아엎어서 상토 만드는, 전통적인 상토 만드는 방법을 구현한 게 이제 자연농업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녹두는 보통 이제 늦게 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예 땅이 풀리자마자 녹두를 심어서 그야말로 이제 그 녹비작물로 하듯이 이렇게 심어서 땅을 갈아엎으면 이제 거름이 되는 거예요. 곧바로. 어쩌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녹비 재배 방식하고도 이제 비슷하죠. 그다음에 이제 초분. 이건 이제 초목이 무성할 때. 이거는 이제 녹두는 그야말로 이제 질소 고정하는 그런 이제 것을 기술을 이용한 거고, 초분은 풀을 일부러 씨앗이 맺히기 직전까지 무성하게 아예 풀을 키운 다음에 땅을 베어서 이제 땅에 덮고 이렇게 썩히는 그런 이제 농사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현대적으로 자연농업협회에서 나오는 거 보면 청초액비를 구성하죠. 액비. 풀을 베어서 이 물에다 담궈서 이게 액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 청초 액비를 만들려면 우리가 보통 액비를 우리 보면 이제 권태혁 선생님은 댁에 가보면 농장에 가보면 그 젓갈통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풀을 가지고 이렇게 액비를 만들면 풀이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액비를 만들 때
그냥 큰 다라이에다 좀 뚜껑 얹어 놓고 하게 되는데, 젓갈통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손실이 없고 부패가 덜하죠. 액비가. 그러니까 풀로 이렇게 액비를 만들어서 젓갈통에 뚜껑을 완전히 밀봉을 하고 한 1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열어보면 향긋한 풀 냄새가 나요. 근데 이걸 뚜껑을 그냥 설기게 공기하고 이렇게 접촉하게 해서 닫는 다라이 통의 뚜껑 정도로 해놓으면 나중에 보면 아주 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약간 뭐라 그럴까, 시궁창 냄새 비슷한 식으로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비해서 그렇게 이제 젓갈통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면 풀 고유의 향, 그게 아주 진하게 향기로운 액비의 향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분이라고 하는 것도 거름 만들기의 하나의 방법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화분이라 그래서 불에 구운 흙에다가 새나 짐승의 깃, 털, 못 먹는 부위의 살과 석회를 넣어서 이제 섞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부추나물, 부추 풀을 이제 같이 섞어서 이렇게 섞이면 냄새가 이제 독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원래 이제 동물성 이게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은 나중에 액비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는 데 비해서 이 부추를 섞어서 그 냄새를 중화시키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연농업협회에서 만드는 이제 아미노산 액비 제조법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거름 효과는 굉장히 크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뭐 뼈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짐승의 닭 잡고 난 털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짐승 잡고 난 털이 단백질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가 털을 활용한 살은 다 먹잖아요. 그리고 가죽은 또 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조선시대에는 그런 것은 빼고 대개 이제 못 먹는 부위의 살이라든지 그다음에 털, 그다음에 이제 새 깃털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거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가 아주 안 좋은 것을 막기 위해서 부추를 썰어 넣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미노산을 만들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흑설탕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그런 어떤 독한 냄새를 좀 중화시키는 방식을 쓰죠. 화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 이것은 이제 하수도 물밑에 검푸른 진흙을 말려서 덮어둔 뒤에 오줌과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수도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실지렁이도 있고 보면 이제 푸른 썩어가는 그런 이제 그런 진흙을 볼 수 있죠. 그 진흙을 이제 준설을 하게 되면 되게 냄새가 이제 아주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호기성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말려서 이제 현기성 상태에 있던 애들을 호기성으로 바꿔서 오줌과 섞어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이런 유기성 슬러지들은 되게 이제 자원화하거나 에너지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강 저기 어디야, 행주산성 가다 보면, 서울에서 행주산성 가다 보면 한강 이북 쪽에 이런 하수도 종말 처리장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도를 다 거기서 처리해요. 거기서 마지막에 유기성 슬러지가 있으면 이걸 이제 처리하는 데가 거기거든요. 거기 가보면 약간 지나가면 약간 냄새가 나요. 거기서 대부분이 이 유기성 슬러지를 처리하는 공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탭이나 부스토 원료로 쓴다든지 지렁이 분변토를 활용해서 지렁이가 그걸 먹게 해서 분변토를 생산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주 안 좋은 것들은 시멘트 제조할 때 같이 섞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섞으면 약간 쓰레기 냄새 나잖아요. 심지어는 요즘 막 일본에서 방사능 섞인 그런 것까지도 수입해가지고 시멘트 제조에 이렇게 섞어서 문제가 된 적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유기성 슬러지를 가능하면 이제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선시대에도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성에서도 이제 오줌이라든지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자원화 관련된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분이라고 하는
거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고라고 해서 부엌에다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통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나온 쌀뜨물이라든지 설거지 물들을 모아서 이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쌀뜨물은 요구르트가 되잖아요. 유산균이 많이 증식해서 한 일주일만 놔두면 약간 시큼한 냄새 나면서 요구르트 냄새 나듯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기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이렇게 쌀뜨물이라든지 설거지물들을 모아서 텃밭에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모아서 한 1년에 한 2번 정도 내서 작물에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미나리 할 때 얘기했지만 미나리는 쌀뜨물하고 서로 상극이래요.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운법에 관한 거예요. 경운법. 경운법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종법하고 견종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종법. 우리 이제 당진의 그 면천, 면천인가? 거기가 성이 있는 데가 면천 그 현에 현감을 했던 이제 박지원, 우리 열하일기하고 뭐 이런 다양한 글을 썼지만 이분이 또 이제 관홍소초라고 하는 농서도 썼어요. 박지원이. 이 박지원이 이제 관홍소초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구종법이에요. 구종법. 우리 당진 그 김선지 씨 오셨는지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박지원이 그 당진에서 굉장히 당진 현감 면천 현감이었어요. 면천인가? 거기 성이 있는 데가 어디죠? 면천 맞나요? 면천인 것 같은데 아무튼 기억이. 구종법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름을 만들어도 거름이 많지가 않잖아요. 생산량이 많지 않으니까 거름을 굉장히 아껴서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종법은 그야말로 거름 위에다가 종자를 파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밑에 이제 임원경제연구소에서 견종법하고 구종법을 이제 그 직접 이제 한서를 이제 번역하신 분들이 직접 이제 농사를 지면서 실습하는 게 나와요. 보면 이제 여기 오른쪽 편에 있는 게 구멍이 군데군데 이렇게 뚫려 있죠. 왼쪽은 이제 일항을 만들고 있고 이건 이제 견종법을 실습하기 위한 거고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 있는 게 그게 구종법이에요. 그래서 이 구멍마다 거름을 한 삽을 넣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흙하고 그 거름을 섞어요. 섞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씨앗을 파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보면 옛날에 이제 공한지 뭐 이런 데 있을 때 호박 심는 방법이죠. 뭐 구멍 판 다음에 거름 넣고 그 위에다가 호박이나 뭐 이런 것들 심는 방법 똑같은 그게 이제 구종법인 거예요. 거름이 아까우니까 거름을 골고루 펴서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면 풀만 키우잖아요. 그죠? 작물도 잘 자라긴 하지만 풀도 키우니까 오히려 풀은 제어하기 위해서 작물한테만 거름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종법이라고 하는 농사를 지었고요. 이게 이제 전면 경운 방식보다는 부분 경운 방식인 거예요. 전면 경운을 하려면 그 당시에는 이제 말이 있든지 아니면 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가난한 농가들에서는 말이나 소가 이렇게 쟁기질을 해주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살림살이가 그렇게 녹록지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이 전면 경운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부분 경운 방식인 거죠. 구종법이 부분 경운이라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견종법은 왼쪽에 이제 이렇게 벌이 있고 견이 있으면 이렇게 벌에다가 작물을 심지 않고 우리는 보통 일항을 세우면 일항 위에다가 작물을 심는 데 비해서 견종법은 고랑에다 심었던 거예요. 고랑에다 심어서 벌에 있는 흙을
이렇게 견 쪽, 고랑 쪽으로 북주기 하는 방식으로 쌓아 올리죠. 그럼 나중에 작물이 자랐을 때는 견이 고랑이 바로 이제 이 이랑 꼭대기가 돼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물을 재배했던 거죠. 요즘 방식으로 보면 되게 이제 대파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저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죠. 되게 이제 휴립법이라 그래가지고 휴립기 관리기에 이제 휴립기를 장착해서 이렇게 이제 북주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전면 경운을 할 필요 없이 심을 자리만 외발 수레로 부분 경운을 할 수가 있어요. 심을 자리만 쟁기로 외발 쟁기로 쭉 쟁기질해서 한쪽으로 세우고 심을 자리에 장부를 파종하고 나서 그 옆에 쟁기가 넘어뜨렸던 흙으로 다시 이제 북주기를 하는 그런 방식의 부분 경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과거에는 대개가 이렇게 전면 경운 방식보다는 부분 경운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씨앗 잠깨우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추나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한테는 고전 농사에 얼보리, 얼밀 뭐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소련 과학자 리첸코라고 하는 농학자가 이걸 이제 발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농가 원령을 쓴 고상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이 얼보리, 얼밀 재배법을 이미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 차이를 한번 보세요. 거의 200년, 250년 정도 앞선 기술이죠. 우리나라에서 벌써. 그죠? 이게 뭐냐면 가을에 파종해야 될 보리나 밀을 봄에 파종할 때 그냥 봄에 이렇게 파종하게 되면 얘가 이제 이파리만 무성하게 된 다음에 이삭이 안 올라와요. 이삭 추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얼린 거예요. 일부러 종자를 물에다 불린 다음에 얼려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서서히 녹게 해서 파종하게 되면 가을에 파종한 것만큼이나 똑같이 이렇게 빨리 자라고 그다음에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걸 이제 추나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리첸코가 이걸 발명을 해서 러시아를 구제, 소련을 구제한 과학자로 굉장히 인민 영웅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선 기술이라는 것. 이 고상한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농가 원령을 쓰신 분인데 문경에서 경상북도 문경에 계셨던 분이에요. 벼슬 하다가 농촌으로 내려와서 농촌에서 이제 농가들이 먼저 하고 있었겠죠. 이걸 이제 기술한 것 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그런 자료는 없으니까 아무튼 이런 이제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을에 파종해야 되는 뭐 곰치라든지 참치라든지 이런 산나물 씨앗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봄에 파종할 때는 이런 추나 처리 방식 얼려서 이렇게 파종하는 방식을 많이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가운데 이제 우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바빌로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리첸코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바빌로프는 전 세계 5대양 6대주, 5대양 바다는 갈 필요 없었겠죠. 6대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씨앗들을 수집한 분이에요. 바빌로프. 그래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러시아에는 그래서 전 세계의 종자들이 거의 다 보존돼 있어요. 이 리첸코하고 맞수였어요.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빌로프는 영주 출신이고 리첸코는 가난한 그 소장농 출신이고 이래서 소장농 출신의 이제 영웅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빌로프가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했죠. 그래서 끝내 바빌로프는 리첸코에 의해서 소련 감옥에서 굶어 죽어요. 아무튼 좀 서로 다른 생을 살았고
이 두 라이벌 간에도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바빌로프는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것에 대해서 멘델주의자였고, 그 당시 이제 리첸코는 우리가 그 용불용설이라 그래가지고 기린이 목을 길게 늘어뜨리는 바람에 목이 길어졌다고 하는 라마르크주의자였고, 아무튼 육종에 있어서도 서로 견해가 다른 그 라이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관리 분야는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보또랑이라고 하는 온조수로가 이제 전통적인 어떤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들이 되게 이제 이른 봄에 논에 이제 물을 대야 되는데, 이른 봄에는 이제 물이 수온이 굉장히 차죠. 물론 이제 냉수 저항성이 이제 품종도 있긴 하지만 물들이 이 수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데펴진 다음에 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물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작물들이 이제 냉해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기도 했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온조수로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뒤에 또 한번 이제 이 물 관리 이외에 이게 하나의 이제 논 생태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또 한번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물 관리는 물 항아리 농법. 물 항아리 농법.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담은 다음에 그 변두리에다가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들을 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주변에 물이 많이 필요하는 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박이라든지 이런 박과작물들을 심으면 이 물 항아리에서 점점점 이렇게 물이 스며 나와서 이렇게 작물이 물가물을 겪지 않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근대에서는 이제 올라포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항아리 그릇으로 나오는 이제 방식으로 재배하는 분이 있죠. 그리고 올라포트를 이렇게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시농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한테 많이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썼던 농사법이라는 거예요. 물 항아리 농. 물 항아리에 담아놓고 그 주변에 네 군데에다가 오이씨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물 관리 방법은 이제 가뭄이 오게 되면 가뭄이 왔을 때 종자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뿌리는 파종을 했다고 그래요. 소금이 나오면 있으면 어떻게 자라지 싶은데, 대신에 이제 꼭 했던 게 한 말에 종자에다가 한 대의 소금을 섞는 10대 1 정도가 되겠죠, 그죠? 10대가 한 마리니까 10대 1 정도로 소금을 섞어서 이렇게 뿌리게 되면 소금이 주변에 있는 물기를 빠르게 이렇게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종자가 가뭄을 겪지 않고 이렇게 파종해서 싹이 잘 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한번 좀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농지청 자료에도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험해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이제 이 봄가뭄이 심할 때 파종법으로 이렇게 종자에 소금을 섞어서 파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물관리 방법으로는 콩씨나 녹두씨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심고자 하는 작물에 섞어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콩씨는 사흘이면 싹이 나잖아요. 그죠? 사흘 정도면 싹이 나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반면에 이제 오이씨나 뭐 참외씨나 이런 애들은 이게 넝클성이라서 씨앗이 깊게 내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한 땅에서 이 콩씨가 이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올 수가 있게 되고, 뿌리는 또 깊게 내려서 물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이제 오이가 싹이 틀 때쯤 되면 콩은 이제 밑에 못 자라게 밑둥까지 이렇게 잘라버리고,
뭐야, 이 콩이 끓어오른 물에 의지해서 오이가 자라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뭄 때 오이나 이런 박과작물들을 파종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풀과 관련된 풀 관리 방법입니다. 한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한우, 요즘은 이제 논밭 태우기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쓸 수는 없긴 하지만, 이른 봄에 이제 모내기를 했는데, 모내기를 할 때 되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직파법이라든지 모내기를 해도 물을 한껏 대지 못하면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게 돼요. 그러면 이제 풀이 훨씬 더 벼보다 더 크게 자라면 그 위에다가 볏짚을 깔아요. 볏짚을 깔고 아예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잡초들은 그 불 기운에 이제 뿌리까지 다 상해서 못 자라지만 모는 뿌리가 깊게 내려서 죽지 않는다. 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지른 다음에 좀 두면 나중에 이제 풀들은 더 이상 나지 않고 벼모만 이렇게 쑥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도 이런 환우법 관련된 풀 제초법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태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풀 관리 방법은 답전윤환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는 논으로 쓰다가 한해는 밭으로 쓰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연구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이제 경반층이 있는 토양이라든지 수분이 많고 산소가 부족한 토양은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게 못 내려요. 근데 밭으로 한번 전환을 하게 되면 부드러운 토양이 만들어지면서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밭 잡초하고 논 잡초가 다르죠, 서로. 그래서 이제 논으로 바꾸는 순간 밭 잡초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또 이것을 밭으로 바꾸면 논 잡초들이 이제 올려다가 이제 또 사라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논과 밭을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또 논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양분 이런 것이 밭일 때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밭일 때 활용 못했던 것들은 또 논으로 전환됐을 때 다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양분 간의 균형 이런 것들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되게 이런 답존윤환 방식을 하는 데는 이제 논산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렇게 이제 시설 하우스에서 딸기 재배하는 농가에서 많이 쓰죠. 토경으로 이제 딸기 재배하는 농가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오랫동안 이제 사용했던 그 양분들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이 그 뭐죠 염류집적이라고 그러죠. 염류집적으로 이렇게 땅에 이제 하얀 소금기처럼 이렇게 앉으면 거기에 이제 논으로 바꿔서 벼를 심어서 그 염류를 다 빨아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일부는 이제 이렇게 논으로 전환이 안 되는 데는 되게 이제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재배해서 염류를 제거하면서 이렇게 답존윤환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풀 관리에 있어서 이제 제초제가 있는데 제초제로 조개껍질제를 썼다고 해요. 저건 칼슘인데 칼슘이 어떻게 제초제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양은 기본적으로 이제 산성 토양이다 보니까 이 산성 토양에 극성인 잡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작물을 재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작물이 자랐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 패와서 조개 껍질을 이렇게 빻아서 뿌려주면 이게 이제 알칼리성으로 되면서 토양이 중화되면서 산성 토양의 극성인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대부분의 밭잡초들은 산성 토양에 적응된 그런 잡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석회 폐화석 조개 껍질제를 뿌려주면
걔네들이 제대로 못 자라고 이게 그 작물들은 그 상태에서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가 돼서 작물들은 더 잘 자라고 뭐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토양의 경우에도 논은 이제 처음에는 약산성에서 이제 출발하긴 하지만 논에서 대개 이삭 수인기라고 그러죠. 이제 배가 배동바지 그래서 배가 이제 그 줄기 안에서 생기기 시작할 때쯤에는 알칼리성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때 이렇게 제거를 뿌리게 되면 피라든지 아니면 이런 물달개비라든지 이런 어떤 약산성에서 적응된 잡초들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남해 지방에서 이제 폐총이죠, 폐총 거의 굴 산업화돼서 이렇게 저희 껍질을 많이 버려서 이걸 빻아서 폐화석 비료로 많이 팔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초의 일환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완두나 이런 거 마찬가지에 녹비 재배 방법을 전통 농업에서는 옹전법이라고. 옹전법. 대개는 이제 녹두를 많이 활용했는데 녹두가 아무래도 이 이른 봄에 추위 막 가시자마자 파종해도 이게 생육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대개는 녹비를 이른 봄에 뿌리면 대개 이제 녹두를 활용했다고 그러고요. 요즘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헤어리 배치고요. 왼쪽에 있는 게 자운형이죠. 뭐 이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 활용하죠. 그래서 대개 이제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헤어리 배치를 쓰고요. 중부 이남에서는 자운형을 쓰는데 이제 모내기철에 이제 씨앗이 어느 정도 맺힌 상태에서 갈아엎을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지역마다 다른 이런 녹비 작물을 활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콩가 작물이라서 질소 정도 되고 얘네들이 먼저 우점을 해버려서 잡초들이 자랄 만한 그늘을 자랄 수 없는 그늘을 많이 제공해서 잡초가 못 자라게 하는 그런 이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 관리의 하나의 방법에서 오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탕. 이 오탕이 농기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기구 이름을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하고 볼리지 자료를 찾아봐도 그림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오탕의 그 농기구를 보면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게 북주기 하는 도구이면서도 작물 주변을 매는 도구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비슷하게 톱으로 이렇게 좀 자르는 것을 보여주는데 작물 주변에 잔뿌리들을 작물 주변을 이렇게 열심히 뽑아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듯이 이렇게 쟁기질해서 청근성의 뿌리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청근성의 뿌리. 청근성의 뿌리들은 이제 잡초하고 경합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깊게 내린 뿌리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청근의 뿌리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깊게 내리게 해서 잡초와의 경쟁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풀관리입니다. 오탕이라고 하는 농기구는 나중에 한번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면 책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찾아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이제 작물들이 풀과 경합에서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근성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토종들이 되게 이제 키가 큰 이유가 그 지상부를 키 큰 지상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이런 이제 오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계속 적응시킨 결과가 아닐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풀 관리 방법이 이제 북죽이죠. 네. 이렇게 파에서 오른쪽에서 보듯이 파 재배는 대개 이제 이런 북죽이 농법을 쓰는데 1차 북죽이, 2차 북죽이에서 대개 수확량도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북죽이 농법하고 이제 반대되는 게 최근에 있어서 나온 게 이제 멀칭 농법이죠. 근데 고전 농서에서는 생강 재배를 빼고는 이렇게
뭔가를 멀칭을 했다, 덮어줬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 농법은 북주기 농법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변에 생기는 이제 풀들을 잡으면서 이렇게 흙을 끌어올려주고, 그것이 이제 수확량을 늘리고 또 상품의 질을 높이고 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풀 관리 이외에 넘어가 보면 이제 순지르기 방법. 네. 이거는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농사법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박도 되게 이제 순지르기 하는데 이렇게 5절 이하의 과실을 제거하고, 되게 이제 마디마다 이렇게 호박이 열리는데 되게 5마디까지는 되게 이제 수꽃이라든지 수꽃만 피기 때문에, 그리고 5마디까지의 잎들은 되게 이제 뿌리에 영향을 보내는 이런 잎이에요. 그러니까 작물들은 이파리들이 다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엽,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잎들은 작물에 이제 뻗어나가는 줄기를 이제 키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매 주변에 있는 잎들은 열매에 양분을 보내요. 그리고 그 열매 아래에 있는, 여기서 호박 같은 경우는 5절 이하의 잎들은 과일을 키우기보다는 뿌리를 키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대개가 순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되게 이제 밑에 있는 잎들은 밑에 있는 잎들이 좀 지탱을 하게, 뿌리를 키우게, 그 주변에 열매가 달리지 않게 이렇게 소금 작업을 합니다. 호박의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외의 경우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손자순에서 이제 달게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곁순들이 이렇게 나오면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곁순도 제거하고 나중에 이제 3마디에서 적심도 하고, 그다음에 아들 줄기에 8마디에서 적심도 하고, 그죠? 그 전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적심을 해서 곁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가위의 모양을 보고 이제 어디를 자르는지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되게 이제 곁순들이 가지로 이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콩 순지르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 순지르기, 그다음에 이제 보면 수박 순지르기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보면 이제 콩은 이제 보통 떡잎에서부터 1, 2, 3, 4, 5 또는 이제 6잎까지 나오면 위에를 이제 잘라주는 적심을 하게 되는데, 위에 이제 여기 왼쪽 끝에 보면 모종 상태에서도 할 수 있어요. 모종 상태에서 떡잎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떡잎 양쪽에서 이파리가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모종 상태에서 순지르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걸 이제 오늘 자료에서만 봐서 이걸 실제 하는 사람이 있나 의심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화성 수집을 할 때, 화성 쪽에 이제 매성면 쪽에 수집을 할 때 실제 할머니가 이걸 하시는 걸 봤어요. 그분은 밭에다 직파를 해놓고 밭에서 떡잎 벌어진 콩잎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여기는 이제 모종포에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이 이런 농사법을 이제 막 인터넷 통해서 많이 알리면서 자기네 농사법인 양 이렇게 홍보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농사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지를 수확할 때도 가지는 이제 되게 처음에 나오는 잎들은 어느 정도 놔줬다가 첫 과일을 가장 아래에 있는 가지가 달릴 때쯤 해서 아랫잎들을 따준다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겨순도 따주고 나중에 또 이제 두 번째 가지를 수확할 때쯤 순지리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이파리 따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길러 나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박은 이제 아들 줄기에서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순지리기를 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이 순지리기는 마찬가지죠. 되게 이제 호박하고 비슷하게 밑에 마디에서는 겨순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오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잎들도 이제 다 따주죠. 그래서 항상 수확할 만한 적기에 이제 열매를 수확할 때는 그 밑에 있는 잎들은 무조건 다 따주는 방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우리 토마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아랫잎을 뒀다가 첫 열매가 수확할 때쯤 되면 그 아랫잎들은 무조건 다 따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순하고 잎 정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겨순에서 겨순 첫째 마디에서 오이가 달리기 때문에 항상 첫째 마디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줄기로 넘어가는 줄기에서 그 새끼 줄기, 아들 줄기를 다 잘라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한 줄로 계속 세워서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순지리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파 재배, 교호작이라고 하는데 우리 권태용님이 고랑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견종법이라고 하던데요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건 교호작이라고 하는 거고요. 교호작하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부룩치기 또는 이제 부룩배기 뭐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이 맨 왼쪽에 나오는 것은 보리나 밀을 심어 놓고 보리하고 밀 사이사이에 유채를 같이 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리하고 유채를 같이 심는 이유는 보리나 이 밀이나 이 그 작물들이 쉽게 이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채를 이제 같이 심으면 유채꽃이 먼저 펴서 씨앗을 수확하고 나서 이후에 보리나 밀이 이제 이상모가지를 내서 이렇게 따로 수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위쪽에는 완두하고 보리를 같이 심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심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완두를 보리콩이라고 했던 이유가 보리하고 이 완두를 같이 심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하고 콩을 같이 심었어요. 옥수수하고 콩을. 근데 이제 옥수수는 일찌감치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콩은 이제 약간 그 콩 그늘에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늘에서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남미에는 그 세자매 농법이라고 있잖아요. 강낭콩이 옥수수 타고 올라가게 하고 그다음에 호박을 심었던 그런 이제 세자매 농법이 또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이제 콩하고 옥수수가 같이 심는 교호작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감자하고 콩하고 이렇게 일항을 달리해서 심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풀이라든지 서로 양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로의 성분이 달라서 서로에게 오는 병들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궁합이 맞는 작물들로 이제 구성을 했던 거예요. 위에 보면 이제 참깨를 한 줄로 심고 나서 또 고구마를 심었죠. 고구마하고 참깨하고 어울리는 그런 궁합이죠. 참깨를 한 줄로 쭉 심고 그 그늘에 이제 이렇게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참깨는 일찌감치 이제 수확해서 나오고 고구마는 나중에 이제 더 무성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심는 교호작, 혼파 재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룩치기, 부룩배기, 교호작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거예요. 부룩치기 또는 부룩배기라고 하는 작물은 우리 이제 뭐 그 부루팥 뭐 그죠? 부루콩, 뭐 부루수
뭐 이런 부룩배기 수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뭐냐면 파종을 하고 나서 되게 이제 심었던 자리에 모종이 죽거나 쓰러져서 다시 이제 뭔가를 땜빵을 해야 될 때 땜빵 작물을 부룩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아까 나왔던 그 교호작과 마찬가지로 서로 어울리는 작물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콩밭에는 옥수수나 수수 이런 걸 심어서 이제 심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파종하고 나서 되게 죽거나 또는 이제 심었는데 좀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다가 심었던 것, 작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부룩치 또는 부룩백이라고. 그래서 이제 콩하고 팥하고도 어울린다 그래서 콩 심어놓고 주변에 이제 빈 자리가 있으면 또는 이제 또랑 사이로 이렇게 두둑 사이로 빈 자리가 있으면 팥을 많이 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콩하고 팥하고 같이 심으면 콩에 오는 벌레, 팥에 오는 벌레가 서로 다르대. 그래서 이게 많이 서로 이제 벌레를 제어해주는 역할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루가리. 그러니까 이제 봄 농사가 지나고 나서 가을에 어떤 작물을 파종하느냐. 이게 이제 구루가리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원래의 뜻은 베고 난 구루에다가 바로 파종한다는 의미예요. 베고 난 다음에 요즘은 봄 농사 끝나면 이제 다 땅을 갈고 다시 이렇게 파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대개가 밭을 갈지 않고 그 심었던 자리에다 다시 심는 게 구루가리. 이런 이제 평창이라든지 강원도 고냉지에 가보면 감자를 심고 나서 감자 수확할 때 수확을 안 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감자 줄기만 딱 걷어낸 다음에 잘라서 걷어낸 다음에 거기에다 배추를 심죠. 그게 진정한 그루가리예요. 그래서 그루터기 있는 자리에다 바로 심는 거죠. 갈지 않고. 그루가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때 이제 용어가 이기작과 임모작이라는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기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작물을 같은 곳에다 다시 심는 걸 이기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봄에 일찍 조생종 벼를 심고 일찍 수확했어요. 6월쯤에. 그래서 거기다 또 벼를 모내기를 하면 그건 이기작이 되는 거고 벼 수확하고 나서 거기다 콩을 심는다. 그러면 이모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는 이모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작은 이제 대개는 우리가 이제 연작 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기작은 이제 하지 말라 그러죠. 이모작은 권장하는 바죠. 땅을 놀리면 땅을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이 오히려 황폐화 된다고 그래서 이모작은 권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심고 나서 그 자리 구루터기에다가 심는다. 그러니까 가을에 보통 이제 콩이나 아니 고추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걸 수확하고 나면 되게 뽑아버리잖아요. 뽑지 않고 그 밑에다가 완두를 심어서 이른 봄에 완두가 이 고추나 가지에 그 마른 줄기를 타고 올라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구루가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루가리 전용 이제 작물들은 되게 이제 조생종이 많아요. 그래서 구루팥이라든지 구루콩이라든지 구루수수 이런 얘기는 얘네들이 봄농사 끝난 다음에 그 구루에다 파종하는 되게 이제 7월 초에 파종하는 그런 품종들을 구루콩, 구루수수, 구루팥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님, 네? 한 3분만 쉬죠. 왜요? 네. 힘들어요? 그냥 가요? 아니, 대표님 목소리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예, 좀 쉬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도 자꾸 졸린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했더니 많이 피곤하네요. 음, 음. 혹시 들어오신 분 중에 인사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음, 자진해서 인사하실 분이 계실까요? 49, 49.
질문하셨고. 손도혜 선생님 인사 안 하셨죠? 손도혜 선생님? 자신의 40분은 없으신가 보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고요. 뭐지? 네, 문정호 선생님? 문정호 선생님 인사 안 하셨나? 네, 인사 부탁드려요. 문정옥 선생님? 그래요? 음성어 해제. 손도혜 선생님 음성어 해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네, 됐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지금 강감찬 도시농업센터에서 토종실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손도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정옥 선생님? 두 번째 시간에 했어요. 박혜경 선생님 인사 예, 하려고. 예. 박혜경 선생님 인사 좀 부탁드려요. 안 듣고 계시나 보다. 안녕하세요. 수원시 씨앗도서관 박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대표님. 대표님. 잠깐 쉬시는 것 같으시네요.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네. 어휴, 이 PPT가 44장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데까지 하고요. 질문 중간중간에 올려주세요. 네, 지금. 예. 네, 그 면천 면천읍성 맞다고 얘기하셨네요. 예, 면천. 박지원이가 그 정조임금 때 북학파 실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면천 현감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정조임금이 각 지역마다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죠.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한테 농업 관련된 그 책을 써서 올려라라고 이제 그걸 보고 유눔이라 그래요. 농서를 써 올리라는 유눔을 올렸어요. 그래서 농업 백과사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걸 달성을 못했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농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농서들만 모아서 응지진 농서라고 하는 또는 이제 그 책을 펴내기도 했어요. 그건 이제 후대 사람들이 펴낸 거고. 아무튼 그 농서에 보면 각 지역마다의 이제 농사 풍토라든지 농사 풍습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박지원은 이제 구종법을 얘기했던 이유는 이제 중국에 갔다 오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좀 참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그 구종법은 민가에서 굉장히 우리 호박파종법처럼 굉장히 많이 쓰던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에서 쓰던 게 아니라 민간에서 많이 썼던 농사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냉해 방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사진에서 실제 이제 그 고전 농서에 나온 방식을 문경인가 문경농업기술센터인가 거기서 이제 한번 직접 이걸 실험을 한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과수가 이제 꽃이 필 때 냉해를 많이 오잖아요. 냉해를 막기 위해서 고전에서 썼던 방식은 저렇게 이제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하강 이렇게 내려오는 향기가 이제 밑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 가지고 냉해를 막는 상승 기류를 만들려면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밭고랑이라든지 과수 꽃 피는 고랑에다가 냉해를 예방해서 이렇게 밤새 연기를 피우는 방식으로 해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서 냉해를 방지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봄이나 이렇게 이제 꽃 필 때 이렇게 이제 냉해 방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식은 물을 듬뿍 뿌리는 거야. 오전에 한 10시쯤에 돼서 포장에 물을 듬뿍 뿌려요. 그러면 낮 동안에 이 물들이 그 땅에 오는 이제 온기를 물에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밤에 이제 찬기가 내려오면 이 물들이 이제 그 증발하면서 상승 기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냉해를 방지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서리 피해 막기 위한 냉해 방지로 연기 피우는 방식을 썼다고 하고요. 요즘은 이제 뭐 이런 연기만 피우면 산불 감시원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아무튼 과거에는 이렇게 재밌는 냉해 방지 기술을 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충 방제의 하나로 골즙하고 그러니까 그 곰탕 국물이죠. 뼈다귀를 우린 물하고 그다음에 삼박찌꺼기라 그래가지고 누에 꼬치 있잖아요. 누에 꼬치에서 나온 그 번데기 이런 것들을 갈아서 종자를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눈 녹은 물, 빙설수라고 하죠. 빙설수. 이것에 종자를 소독하면 이제 종자에 붙어 있는 벌레들을 깨끗이 씻어내서 종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작물이 움트온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종자 소독법이 없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종자를 소독해서 종자에 끼어 있는 그런 이제 해충들을 방지하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 빙설수를 이제 납설수라고도 하는데요. 그릇을 눈 녹은 물을 뒀다가 눈 녹은 물로 그릇을 씻으면 1년 내내 그 그릇에는 파리가 안 왔는데 그 정도로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실험해 봤더니 파리가 안긴 하던데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의 섬을 활용하는 방식.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온조수로가 이제 여기서 또 나오죠. 온조수로라든지 둔벙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등걸이나 돌을 무대기로 쌓아놔서 다양한 천적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병충해를 방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미라든지 무당벌레라든지 이런 이제 벌레들은 대표적인 천적이죠. 그리고 잠자리는 대표적인 또 천적이기도 하고 이런 천적들은 되게 이렇게 둔벙이 있어야 이런 그 잠자리는 거기 안에서 알을 까고 또 나오니까. 그리고 거미는 이렇게 이제 숨을 곳이 있어야 또 숨었다가 이제 사람이 없어지면 또 먹이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밭 주변이나 논 주변에 이렇게 인위적인 생태계의 섬을 만들어서 천적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부러 아예 유인수를 이제 심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진딧물 같은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진딧물이가 좋아하는 무궁화를 밭 주변이나 논 주변에 일부러 심어요. 그러면 이 진딧물이가 다 그 무궁화나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무궁화 쪽에 또 이제 무당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이 꼬이게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천적들이 서식하는 또 천적들을 불러오는 그런 이제 생태계의 섬을 만들어서 병충해를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요즘 용어로는 이제 비오톱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버퍼존이라고 합니다. 버퍼존. 이런 걸 두어서 이제 병충해를 방지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메뚜기를 방지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이게 뭐였죠? 교호작이었죠. 교호작을 썼던 방식이 뭐냐면 메뚜기 방제. 녹두라든지 완두라든지 강낭콩, 삼, 요즘은 이제 이건 삼 대마죠. 그다음에 어저기, 참깨, 감자, 이런 것들은 메뚜기가 안 먹는데요. 네, 그래서 대개 이제 교호작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대개 이런 작물들을 같이 심는 거예요. 메뚜기가 좋아하는 작물 주변에 이런 메뚜기가 먹지 않는 작물들을 같이 교호작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더기 방제. 네, 구더기 방제는 이건 할미꽃의 뿌리라든지 그 다음에 쪽잎, 그 다음에 투구꽃의 뿌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요. 뭐 할미꽃 뿌리는 요즘 뭐 자담이라든지 이런 데서 살충제로 많이 쓰죠. 이건 사실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재래식 화장실 안에 구더기 많이 생기면 할미꽃 이게 뿌리 캐와 가지고 넣었던 생각이 나요. 네. 그런 것처럼 구더기 방제는 이런 이제 살충 성분이 있는 독성 있는 재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죠. 자담에서도 자담 유황에다가 이렇게 이제 할미꽃 뿌리, 우린물 뭐 이런 걸 쓰죠. 그래서 이제 구더기 방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살충 효과가 있는 그런 약재를 만들 때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을 옛날 고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더기는 특히 이제 고자리파리라든지 파농사 할 때 고자리파리 그 대표적인 구더기죠. 그다음에 뭐 고자리파리 말고 또 파 잎에 들어가는 이제 무슨 파리죠? 굴파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유충들 구더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방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소에 오는 이제 벌레, 다른 것도 구더기도 이제 채소에 오는 벌레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채소에 오는 벌레를 방지하는 데는 고삼 뿌리에다가 석회를 우려낸 물을 섞어서 뿌렸다고 해요. 이건 지금 사진은 고삼의 이제 꽃하고 이파리 모양이고요. 아카시꽃처럼 생겼죠. 근데 냄새 맡으면 아주 독한 냄새가 납니다. 이파리에서도. 원래 약효는 저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자담농법에서도 이제 고산 뿌리를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약재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일나무 해충 방제. 과수의 경우는 이제 해충벌레 중에서 되게 이제 송충이라든지 이렇게 그 쐐기벌레라든지 이런 종류의 이제 그 벌레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삼나무 편백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삼나무는 좀 다르죠, 그죠? 삼나무 잎에 있는 줄기로 가지고 못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수나무 주변에다가 벌레들이 뚫어놓은 구멍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과일나무에 오는 그 모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털이 바깥으로 뾰족뾰족 나와 있는 그런 모충 종류의 해충들을 방지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비오톱처럼 천적을 이용한 이제 생물학적 방제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벌레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고 얘네들의 이제 알들, 겨울나기 알들을 죽지 않도록 또는 이제 겨울나기 공간들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근래에 들어서 이제 막 논둑 태우기, 밭 태우기 이런 걸 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되게 이제 사마귀 알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생물학적인 방제를 위해서 불태우는 것을 막고 이런 알들을
보존하는 그리고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물학적 방제를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마귀 알 찾다가 사마귀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네. 왕사마귀, 넉적 배사마귀, 참사마귀, 그다음에 좀사마귀, 항라사마귀, 애사마귀, 좁쌀사마귀, 이런 식으로 사마귀가 굉장히 다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사마귀가 이제 대표적인 천적의 하나죠. 그리고 이제 대개 이렇게 그 무당벌레, 칠성 무당벌레에서부터 천적이 되는, 물론 28점 무당벌레처럼 해충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무당벌레, 28점 무당벌레를 제외한 무당벌레들은 이렇게 성충인 상태로 월동을 해요. 근데 대개가 어디에서 월동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따뜻한 돌, 햇볕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돌 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수수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 옥수수대나 수수대를 그대로 놔두면 그 틈 사이에서 월동을 합니다. 봄에 여름에 이제 옥수수대 뭐 이런 걸 놔두셨으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틈 사이에 아주 작은 이 무당벌레들이 거기서 긴 겨울을 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선 기름을 활용을 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과수, 이건 그림을 어디서 찾다 보니까 생선 대가리에 그 간유구조 스쿠알렘 그것을 끼워놓은 것을 이렇게 그림을 찾았는데 재밌어서 그냥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수 농사를 짓게 되면 대개 추위가 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뿌리는 게 이제 기계유제라고 하는 유제를 뿌려요, 기름을. 근데 그걸 뿌리듯이 똑같이 옛날 고전의 농사에서는 생선 기름을 뿌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어라든지 뭐 이런 그 경골 어류들은 기름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 기름들을 모아서 과수 나무들한테 이렇게 뿌려서 보통 이제 기름이 이제 월동한 이제 이런 곤충들의 표피를 달라붙게 되면 이제 곤충들은 되게 이제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피부 호흡을 막아서 이제 질식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합성, 이게 스스로 이제 몸이 커지려면 계속 그 이게 껍질 가리를 하려면 이게 단백질 합성을 해서 피부가 신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어하는데 이 생선 기름이 쓰여서 병충해를 방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인살충, 요즘은 이제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페로몬, 곤충들끼리 서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 물질이에요. 짝짓기하기위해서도 페로몬을 내고 아니면 여기 먹이 있다 와라 하는 이제 신호도 이제 내는데, 집합 페로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개가 그런 페로몬이죠. 여기 먹을 거 있다 와라 하는 페로몬인데, 페로몬의 향기에 이제 쫓겨서 이렇게 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트랩이 있어서 거기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유인살충도 조선시대 때 썼다고 해요. 근데 페로몬을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쓰지 못하고 주로는 이제 동물의 뼈하고 비린내 나는 생선이겠죠, 그죠? 비린내 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유인해서 빠뜨려 죽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다고 합니다. 보면 사실은 이게 현대적인 농법이 아니라 엄청나게 옛날부터 썼던 농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진딧물 방제, 요즘은 이제 난황류를 만들어서 쓰는데 진딧물 방제에 썼던 게 오동나무 기름이라고 해요. 오동나무 기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생선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기름은 이제 이런 그 곤충들을 방제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데 되게 이제 살충 성분이 있는 그 방제약으로는 여기 보면 님 오일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의 살충제 성분에 친환경 살충제 하면 성분 표시 보면 항상 안에 님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기 그 사막 지방에서 나오는 님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짠 열매인데 동양에서는 오동나무 기름을 썼다고 해요. 오동나무 기름. 오동나무 기름이 이제 어디에 쓰냐 그러면 보통 원목 가구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 원목 가구 만들 때 되게 쓰는 게 이제 이 오동나무 기름이에요. 먹지는 못하는 기름입니다. 독성이 있어서 못 먹는 기름인데 되게 이제 원목 가구 만들 때 이렇게 쓰는데 이걸 이제 님 오일을 대신해서 짐딤을 방제에 썼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님이라고 하는 님 오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날씨 예측. 옛날 우리 날씨와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죠. 뭐 제비가 낮게 나르면 비가 온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하나하나의 날씨 예측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기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이런 징조를 가지고 날씨를 예측했던 거죠. 그래서 높이 있는 종소리가 잘 들리면 내일 비가 온다. 왜냐하면 맑은 날에는 이 소리가 휜대요, 위로. 그래서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데 흐린 날에는 이게 아주 가까이 들린답니다. 그래서 종소리만 듣고도 내일 비가 오겠다 아니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북동풍이 불면 이제 홍수가 날 징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날씨 속담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과학적인 증거가 굉장히 많아서 요즘은 이 날씨 속담만 가지고 또 연구하는 그 과학자 집단들도 있더라고요. 사이트를 찾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날씨 예측을 속담으로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것들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네 이제 농사 연장들은 이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연장들이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허미하고 나서는 이제 도구의 이제 종류하고 부위별 이제 명칭 이런 것까지 해놨어요. 외낫과 조선낫은 다르죠, 그죠? 날이 어디까지 있느냐가 이제 차이가 있고요. 호미도 이제 밭호미하고 논호미가 있는데 밭호미가 좀 작은 편이고 논호미가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논호미가 훨씬 더 큽니다. 크기는. 그리고 이제 막호미, 파호미, 마늘호미, 감자호미, 톱날호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호미들이 있어요. 되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되게 이제 감자호미 정도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농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호미가 종류별로 이렇게 쫙 늘어서 있는 농가들을 많이 봐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호미마다 다 어느 밭에 갈 때는 어느 호미를 챙기는지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호미는 이제 부위별 용도로 보면 이제 뾰족한 부분은 깊이 갈기 할 때 쟁기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잡초에 뿌리를 캐거나 이럴 때 이제 이쪽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부분은 자르기. 이제 풀 같은 경우 어린 잎 뿌리들을 이렇게 툭툭 치면 잘리죠. 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북주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부분은 세워놓으면 이게 딱 평탄한 면이에요. 그래서 평탄 작업할 때 쓰고요. 그다음에 커브가 진 부분은 모종 심을 때 구멍 파는 용도로 쓰고, 그다음에 날 모가지에 있는 그 움푹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깊이 가리하고 나서 흙덩어리가 나왔을 때는 흙덩이를 깨는 부위이고요. 그다음에 손잡이도 손잡이 끝은 씨앗 파종 시에 이제 구멍 내는 거예요. 모종할 때 구멍 파는 거하고 씨앗 파종할 때 구멍 내는 부위가 다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손잡이에 저렇게 줄이 가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 깊이로 구멍을 낼지 이런 부분을 가늠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종 심을 때 구멍 파는 거하고 씨앗 파종할 때 구멍 내기가 다른 이유는 모종 심을 때 구멍 파기는 흙을 덜어내는 거잖아요. 반면에 씨앗 파종할 때는 쿡 찔러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흙이 다져져서 그쪽으로 다져진 부분으로 수분이 몰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씨앗에 수분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모종 심을 때 구멍 파는 부위하고 이 자루의 끝까지의 길이가 30cm 정도라서 뭐 작물을 심는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도 이 홈이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됐던 거죠. 네. 그래서 15cm 간격으로 30cm 간격으로 40cm 간격으로 심을 때 자를 재고 굳이 이걸 심을 필요 없이 호미 한 자루만 있으면 대충 가늠을 해서 정밀 농업도 가능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낯가리 쌓기. 수확을 하고 나서 낯가리 쌓는 부분이에요. 이 낯가리는 대개가 이렇게 뿌리 부분이 이제 위로 올라오게 해서 늘어지게 해서 이렇게 쌓아 나가는데 가운데에 빈 공간을 항상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공기가 이렇게 통하게 해서 고루 마르게 이렇게 낯가리를 쌓습니다. 콩 낯가리 보면은 밑에 이제 구멍이 있어요. 하나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여기는 지금 구멍이 안 보이는데 구멍이 있습니다. 콩 수집하다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이제 저기 낯가리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놀다가 불장난하다가 낯가리 다 태워 먹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깨도 저렇게 참깨는 거꾸로 세워 놓으면 와르르 쏟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를 향해서 낯가리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정이라고 요즘은 이제 현대적인 이제 도정 시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과거의 도정 방식은 그 작물들의 이제 물성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마른 절구를 한다든지 마른 그 가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대개가 이제 열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이제 콩을 저렇게 불려서 맷돌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맷돌이 돌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저 콩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같이 섞어서 저렇게 갈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구도 마찬가지예요. 겉보리라든지 이런 보리 종류를 할 때는 물절구질을 해요. 보리를 넣고 물도 넣고 그래서 이제 절구질을 해주는 이유가 그렇게 이제 열이 있어서 변성이 되는 것 막기도 하고 또 이제 물이 완충작용을 해서 보리 알이 깨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도 해서 각 작물들의 이제 물성에 맞춰서 도정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메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현대적인 도정 기술도 있지만 메밀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은 다음에 쪄지죠 메밀을. 그래서 이제 그 속은 이제 말랑말랑해지고 겉껍질은 딱딱한 정도로 되기까지 이렇게 좀 찐 다음에 말려서 그걸 다시 이제 절구질하게 되면 말랑말랑한 속은 안 깨지고 겉껍질만 깨지는 방식. 그래서 이제 메밀쌀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작물들의 이제 물성에 맞는 이제 다양한 도정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장도 요즘은 이제 다 냉장고, 냉동고로 다 이렇게 저장이 되지만 대개는 이제 발효라든지 또는 염장이라든지 건조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보존제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뭐 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개가 이제 발효 저장이죠. 김치라든지 뭐 이런 발효 음식이고 이 이제 저장의 한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염장은 이제 이렇게 오이 피클이라든지 오이지 이처럼 이렇게 염장, 젓갈도 하나의 염장이죠. 그다음에 간고등어 이런 것도 이제 염장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을 염장으로 이제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물 종류들은 대개 말려서 묵나물 형태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저걸 다시 불려서 삶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존제 곡식 형태로 보존했을 때는 대개 저렇게 이제 숯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는 이제 저기 뿔처럼 생긴 게 저게 뭐죠?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뭐더라 얘가? 얘 이름이 뭐죠? 왜 이렇게 갑자기 독고말이요. 벚꼬마리. 독고말이. 예, 덕고말이. 숯이라든지 저장하는 공간에 숯이라든지 덕고마리를 같이 저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 곡식 같은 경우는 오래 저장하면 공나방이 생기잖아요. 공나방 날아다니는 공나방도 생기고 그다음에 댕이 할머니들은 댕이라 그러는데
좀이 생겨요. 이런 이제 좀들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게 독고마리하고 저렇게 숯을 같이 보관하게 되면 대개가 좀이라든지 그런 공라방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끝났나? 44페이지인가요? 여기까지네요. 네, 저장까지 마쳤습니다. 자, 어이구 벌써 반이 됐네요. 그래도 좀 질문 들어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랑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견종법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현재도 눈을 녹인 물로 씨앗을 소독하기도 하나요? 요즘은 이제 하는 분을 못 봤어요. 요즘은 이제 다 열탕 소독이나 아니면 황으로 그냥 유황 물로 이렇게 되게 소독을 하지 눈 녹인 물로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못은 말 그대로 우리 벽에다 박는 못 있잖아요. 삼나무 줄기를 이렇게 깎아서 끝이 뾰족하게 해서 벌레들이 뚫고 들어간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럼 그 벌레들이 이제 죽는 거죠. 씨앗을 파종 후 빈자리가 아까워서 사이 심기 한 것을 부룩치기, 부룩배기. 오늘 말씀하신 거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름의 산성 또는 염기성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예, 컨트롤할 수 있죠. 되게 이제 그 산성 거름, 알칼리성 거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되게 이제 작물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약산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은 되게 이제 논작물이라든지 몇 가지 없어요. 요즘은 이제 블루베리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이제 중성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서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 우리나라 토양 자체가 이제 화강암이 이제 풍화돼서 만들어진 토양이라서 산성으로 이제 경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부분의 잡초들이 이렇게 산성 토양에 적응된 그런 잡초들이 많아서 알칼리성으로 칼슘을 넣게 되면 칼슘이 그 흙알갱이에 붙어 있는 수소 이온을 쫓아내고 대신 붙어서 알칼리성 그래서 이제 중성으로 중화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산성 토양에 잘 자라는 잡초들이 아무래도 이제 덜 극성을 부리게 되겠죠. 다른 분들 질문 또 있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농사법 말고 오늘 농사법에서도 막 빠진 게 많아요. 뭐 새싹 재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 전통 음식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부분은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서 음식과 관련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고생했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돼야 만나는 거죠? 네, 편하게 지내시다가 네, 건강하게 지내시고. 네, 넙죽절을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